반갑습니다. 네,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으, 잘 보이시지요? 네, 잘 잘 네,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형태의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라든지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옆에서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도 폭을 넓혀 가지고 이제 회복적 그 이제 피해자 가해자 모두 또 그 공동체 사회의 어떤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에 대해서도 인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어떤 회복,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전에 특히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 전에 제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드리고 계속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안 돼. 에, 우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우리 그 한국 피해자 지원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발전이 있었고 시작이 오래전부터 됐지만은, 지금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피해자 지원 센터를 2003 년도에 처음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하고 재정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깐 피해자 지원에 특히 제가 관여했던 그 분야의 그 창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신의학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피해자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87 년도에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제 91 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피해자 지원 민간 조직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2 년도에 피해자 학회가 창립되었고, 94 년도에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이 제정되가 동시에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되었고, 97 년도에는 또 가정폭력 방지법이 발효되면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지금 언급했던 여러 지원단체의 자원봉사 형태로
정신과적인 치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참여하면서 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또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2003년 9월 5일에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천 구미, 특히 이제 구미 피해자 지원 센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날 김천에도 피해자 센터를 개설하였는데, 2003년 9월 5일은 마침 그 당시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따르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때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이 2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전국에 걸쳐서 각 지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창립할 때는 단순 피해자 지원센터로 여러 형태의 모든 피해자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2005년도에는 조금 이제 그 대상을 좀 전문화시켜서 범죄 피해자에 국한시켜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는 지금도 물론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초창기에 창립했을 때에 저희가 추구했던 모든 형태의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그런 모토를 그대로 살려서 지금도 저희는 모든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법들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범죄 피해자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을 만들었고, 2015년도 돼서는 스마일 센터로 어떤 피해자들의 쉼터까지 제공해 주는 포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2015년도에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를 해서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초기 시작부터 보호해 주자는 그런 이 취지로 경찰청에서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할 2000년도 초기에, 그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력 상담소, 또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법률 상담소,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 청소년 보호협회라든지,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상담 시설, 가고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센터라든지, 또 아동 보호 전문기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뭐 법률구조공단, 하고 위센터, 뭐 이런 정부 기관 아니면은 민간 자원봉사 기구로서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그 기구들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하고 인력 자원의 한계를 느꼈고, 또 피해자도 성폭력 상담소, 이거 성폭력 뭐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고 또 한 가지로만 도와주는 그런 이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국가라는 그
단체에서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자 보호 시행은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특히나 피해자 당사자하고 사법기관 사이에는 그 요구하는 원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원하는 바에 대한 정서적인 간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재정도 어느 정도 부담의 한계성을 띄웠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막 이런 한계성도 느꼈고, 특히나 국가가 했을 경우에 다양하게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지원 단체에서의 여러 가지의 부족되고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내용하고 국가 기관에서의 어떤 한계성을 좀 더 보완하고 서로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민간 자원봉사가 주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천구미 그 피해자 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대상자를 어떤 한 가지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사고 피해자,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 피해자,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 피해자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우리가 보통 일반 여러 형태의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기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을 통합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상담을 하고 또 사건 후에 위기 개입도 하고 또 동행 서비스를 한다든지 직접 지원도 하고 또 재판 형사 절차상의 정보도 제공해 주고, 특히 인제 제일 중점적인 지원이 되는 의료 지원, 또 법률 상담, 또 경제적인 지원, 또 더 나아가서는 취업 알선 뭐 이런 실질적인 지원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자조 그룹도 형성해 주고 그리고 피난처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또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 양성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는 지금도 전문 상담원, 성폭력 상담원 과정이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원 과정에 대한 그 상담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이 실습 교육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다른 센터하고 달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연구라든지 정책 개발, 그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관련된 도서를 출판하기도 합니다. 요 제일 최근에 관련 도서 출판한 거는 유엔에서 그 만들어 놓은 유엔의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그게 10년 전에 1판이 나왔는데 2판이 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판을 그 관련되는 챕터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에서 그 책자를 발간도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여러 형태의 지원 센터라든지 여러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 기관, 관련되는 정부 기관 간에
행적인 어떤 연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창립할 당시부터 유관 기관들의 실무자들을 전부 모시고 분기별로 한 분 아니면은 아주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도 저희 센터에서는 행복 드림 네트워크라고 해서 민간 여러 관련되는 단체들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 지원 센터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재원은 정부 물론 저희 센터에서 또 모금을 하고 저희 센터의 어떤 기원도 있지만은 정부에서의 재원도 확보를 하고 그 대신 직접적이고 꾸준한 활동은 저희 시민자원봉사자들이 한다 하는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서 행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센터에서 부족하고 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면은 저희 센터에서 그런 지원을 부수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행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피해자 지원의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잠깐만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에 한스 폰 헨티가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아티클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라는 이제 용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57년도에 마저리 프라이가 옵저버지에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아티클을 기고했습니다. 그하고 6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령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가 제정되었고 75년도에 미국에서는 민간 지원 기구인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노바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는 독일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바이스링, 그리고 영국에서는 79년도에 빅팀스 포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유엔에서 피해자 권리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프랑스에서도 국립피해자 지원 중재센터가 설립되었고 87년도에는 EU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화 방지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91년도에 대만에서 재단법인 범죄피해인 보호협회를 설립하였고 지금 현재 21개 지부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에서의 그 피해인 보호협회 피해자 지원은 이거는 100% 정부 기관에서 하는 그런 피해자 지원 기구입니다. 정부 주도의 피해자 지원 기구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일본에서 이바라키 현에 있는 밑도시에서 피해자 지원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어서 이바라키 피해자 지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37개의 지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일본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피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민간 자원봉사 단체의 어떤 피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만에서의 정부 주도의 어떤 대만에서는 이제 법무부에서 주로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대만에서의 정부 주도의 피해자 지원과 일본에서 민간 주에 어느 정도 저게
결합을 해갖고 실정에 맞는 피해자 지원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 피해자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접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한 배경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이제 회복적 정의 실현, 특히 회복적 정의 실현, 여기에 주된 주 당사자가 피해자,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가 같이 이제 관여해서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이제 모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예,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당사자들을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점들을, 이런 회복적 정의, 회복적 어떤 상담에 관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가해자,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반응, 특히 외상 후에 우리가 겪는 심리적 반응은 우리 외상후 반응이라고 일컫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 특히 뭐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후 반응은 대개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서 일시적으로 대개 한 초기에 3일 정도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 후의 반응은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교감신경계에 자극을 해서 그 충격하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피하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가만히 얼어붙는 그런 기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으로서는 맥박이라든지 혈압이 올라가고, 또 너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식은땀이 난다든지 눈이 커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생리적인 반응도 보이면서,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물론 두통도 있고 위장간에 어떤 여러 가지 소화 안 되고 변비도 생기는 위장간의 문제도 생기고,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면서 냄새도 이상하게 잘 안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이상 감각도 느끼고, 특히나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충격에 휩싸이고 화가 나고 분노를 느끼고 원망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고 절망하고 수치심, 죄의식, 무력감, 흥미가 상실되면서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성급함을 느끼면서 자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해리 현상도 일어나고 자해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인지 기능도 일시적으로 장애가 와서 생각이 자꾸 위축되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진압력이 손상을 입어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멍하게 있으면서 현실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도 저하를
저하가 일어나서 우유부단해지기도 합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퇴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근로 능력이 저하되면서 특히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업도 지장을 받게 되죠. 네. 이러한 대인관계의 영향도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근데 대개 이러한 외상후 반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일시적인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은 재조직이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해 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은 재조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재조직이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손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격과 혼란과 쇼크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나면서 전반적인 모든 반응들이 위축,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을 보일 때에 여러 가지의 사건도 자꾸 재경험하고 분노를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또 후회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일상 사회생활에 어떻게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인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외상후 반응, 이게 외상후 반응은 치료적인 접근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예상후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병이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인제 여기서 자꾸 더 진행이 돼 갖고 인제 정신질환, 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요즘 대부분은 인제 요 상태에서 끝나기도 하고 인제 정신질환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건 인제 정신과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피해자 지원 그리고 여러 형태의 상담을 하는 경우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상황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상태가 외상 후에 보이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 상태인지 아니면은 이게 병으로 정신질환으로 넘어간 병적인 상태인지 요거를 가늠을 해서 외상 후 반응으로 정상적인 심리 반응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인지 기능의 대인관계의 어떤 변화다, 이러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심리적인 응급처치 상담이 필요한 거고, 이게 넘어서서 정신질환으로 넘어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상담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정신과로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 후에 정상적인 심리 반응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각성이 된 상태에는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잘 먹고 또 충분히 자고 푹 쉬게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욕구가 어떤지 이런 걸 들어서 도와주는 요런 심리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또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절대로 다치지 않게 안전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조절 능력이 회복되도록 지지해 주고 심리적으로 상담해 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왔을 때도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정보도 전달해 주고 그리고 현실감이 회복되도록 옆에서 상담해 주고 지지해 주면은 빨리 정상적으로 재조직이 일어나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상 후 반응인 경우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조금 성인하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도 성인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아동 청소년들은 발달을 성장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발달하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 아동들은 대응하는 전략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이 미숙한 가운데서 또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을 적절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후에 감정이라든지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의 외상 후의 심리적인 반응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지 기능에 어떤 변화가 온다. 성인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만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런 쪽보다도 어떤 행동상의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상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든지 퇴행 행동을 보인다든지 또 학교 생활에 부적용 현상을 보인다든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해서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일반 소아과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 어떤 검사에는 이상이 없죠. 뭐 이런 경우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요거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의 당사자들이 꼭 같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제일 중요하죠. 가족,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과 같은 학교의 참여,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지역 공동체, 환경 체계에서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하고 다른 요런 몇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동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이 충격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상적인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어떤 같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아주 드물게 굉장히 심리적인 정상적인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은 일시적으로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인제 드문데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일시적이나마 적응이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면은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일어나는 외상후의 반응들은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정신질환은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정신과 병원에 갔을 때에 지금 우리가 진단 분류 체계로 설명해 드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 분류 체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ICD 어떤 진단 분류 체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해가지고 그런 진단 분류 체계나 아니면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제정을 한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그러니까 진단과 통계를 위한 지침에 근거를 둔 진단 분류 체계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진단 분류 체계가 제일 처음에 생기게 됐을 때의 기본적인 정신질환의 질병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임시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매년 여러 가지의 개정판이 나오고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진단 분류 체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질환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질환명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전문화된 그런 진단명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질환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나름의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해만 도우면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는 진단명도 조금 다른 진단명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정신질환을 돕기 위한 그런 이런 도표다라는 것을 우선 설명해 드리고, 우선 정신질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신질환, 이거는 크게 신경증, 정신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신경성 병 걸렸다 하는 그 신경성 병, 그게 신경증입니다. 그래서 뉴로시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는 신경 노이로제 걸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경 노이로제, 이 뉴로시스를 독일어로 읽으면 노이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신경성 노이로제 걸렸다, 신경성 병 걸렸다 하는 게 이 신경증에 해당됩니다. 정신증, 사이코시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아주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돌았다, 이런. 그래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정신질환 그러면 정신증, 미치고 돌았다, 막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편파적이고 잘못된 개념이고, 정신질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겪게 되는 신경성 노이로제, 뉴로시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굉장히 심한 사이코시스, 정신증도 정신질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증은 그야말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환경 변화가 있고 이래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 갈등, 환경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질 때 정서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잘 알다시피 불안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안신경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경증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외상 후 반응에서도 충격을 받으면은 불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불안이죠. 불안신경증의 불안은 이거는 이제 병적인 불안. 이제 요거의 경계가 어떠냐? 요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일상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경하든지 심하든지 장애가 초래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질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일정 기간 이상 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일상 사회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되는 그런 상태는 정신질환, 병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상담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도움되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불안 반응 오는 외상 후 반응하고 어느 일정 기간 이상 불안이 지속이 돼서 일상사회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심하든지 경하든지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요런 개념.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일상사회 경제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다고 느끼면은 상담을 하는 중이라도 일단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하면서 상담을 같이 병행을 하든지 치료를 하고 같이 하든지 뭐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질환 어떤 정신 질환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안 중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극심한 불안, 공포감을 느끼는 게 공포증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불안하고 막 어지럽고 이래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지를 않죠, 산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비행기 같은 어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갑갑하고 불안해서 엘리베이터 못 타고 걸어 다니고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 그리고 어떤 동물 또 어떤 대상에 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불안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를 못 가고 기피하는 현상. 막 이런 것들이 공포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공포 중에서 우리 소아 청소년 아동들한테서 공포를 느껴 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포를 느낀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걱정인지를 모르고 이게 공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학교를 거부하는 걸로 맨날 지각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대상,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또 많이 느끼는 게 불안이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 갖고 뭐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공황장애죠. 요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이 공황장애에 해당되는 불안 공황장애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불안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이 우울이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러면은 불안하면서 기분이 우울합니다. 짜증이 나고 우울합니다. 막 이런 거는 대부분이 정상적인 심리 우울 반응이죠. 우울신경증 병적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일정 기간 이상 우울 증상들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정신질환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모든 정신질환 개념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울증인 경우에는 최소한도 2주 이상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상들, 뭐 감정이라든지 우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욕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의 어떤 자신감, 흥미라든지 잠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증상들이 최소한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잘 조절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일상 사회 경제 활동,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경하든지 심하든지 평소하고 달리 변화가 오고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운을 내라, 안정을 해라,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이런 지지라든지 어떤 상담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 강의, 요 정신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울증, 불안증,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충격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은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증, 정신질환의 이 원인이 환경적인 스트레스라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도 예전에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 갖고 잘 생각해 갖고 감정 조절하면서 잘 조절하면서 일상생활 잘 적응하면서 대인관계하면서 지내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우울에 빠져 가지고 일상생활 못하고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그런 우울한 그거를 느껴 갖고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똑같은 스트레스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충격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대수롭지 않게 뭐 본인이 마음으로 어떻게 조절을 하든지 간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정신질환, 신경증인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갈등, 그러고 어떤 충격만으로 이 병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의문을 갖게 돼서 우리가 요 최근 들어서 뇌에 대한 해부학적인 연구와 또 신경 생리학적인 또 신경생학적인 신경에 관련되는 정신에 관련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왕성하게 굉장히 깊게 전문화시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정신 기능, 정서가 되든지 인지가 되든지 뭐 생각이 되든지 하여튼 이런 정신 기능의 변화가 오고, 이런 변화, 정신 기능을 조절해 주는 뇌에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즐겁게 먹고 마음이 기쁘게 되면은 엔돌핀이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게끔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명상을 하고 뭐 어쩌고 이래서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은 마음이 즐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데는 뭐 세로토닌이 작용이 된다. 또 뭐 도파민이 어떻다. 뭐 이런 어떤 물질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양적인 변화하고 어떤 질적인 변화가 정신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어떤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많은 것들이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병 증세, 어떤 병명에 따르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화시키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온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화시켜 주는 그가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막 요런 결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정신질환도 내과 질환, 예를 들면 당뇨,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 분비 잘 되게끔 당뇨 약을 먹든지, 안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은 인슐린을 주사를 놔줘 가지고 인슐린을 직접 몸에 투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정신질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우울증, 예를 들자면 세로토닌 계통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세로토닌 계통의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약물, 그게 항우울제라는 뭐 그런 명칭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뭐 그런 어떤 약물,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치료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가 요즘 막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질환도 우리 내과 질환하고 똑같이 첫 번째가, 과거에는 이제 심리 상담 치료가 주가 됐는데 2000년도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약물 개발이 엄청나게 막 부분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또 어떤 특정 분야에 작용하는 어떤 약물 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요새는 첫 번째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도 이제는 약물 치료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 치료도 같이 겸하긴 겸하지만은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이 강조가 요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이 정신질환의 치료도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히스테리 발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격받고 히스테리 발작 보이죠. 그리고 또 강박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강박증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강박증은 서구 사회에서 많은 질환인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부터 성장 발달 과정이 많이 서구화되고, 물론 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또 성장 발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 자체도 서구화되면서 강박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강박증이라든지 뭐 강박증의 제일 대표적인 거가 막 손을 너무 많이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은 걸 확인하고 꼼꼼하게 너무 확인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맨날 뒤처지고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죠. 뭐 이런 강박증도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충격을 받았을 때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강박적인 경향이 강박증에 해당될 정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염려증, 건강에 대한 염려.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서 검사하죠. 검사하고 매일 병원 가느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경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병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세분화돼 가지고 불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불안이 세분화되고 히스테리도 세분화돼 갖고 해리되는 거라든지 전환이 돼 갖고 신체적인 아픈 걸로 신경성 뭐 두통, 신경성 뭐 이런 신체적인 그 아픈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화 현상, 이게 이제 전환 장애인데 옛날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보여주는 이 진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요즘 더 세밀하게 스페시픽하게 이제 진단명이 붙게 됩니다. 이제 정신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 조현증, 이게 제일 심하죠. 엉뚱한 얘기하고 망상 가지고 난폭하고 이러는 거. 다음에 조울증, 정동장애, 조증인 상태, 우울증인 상태가 막 번갈아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나고 일상생활이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집증, 망상장애, 이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가 어처증, 어이부증에 해당되는 거죠. 막 이런 질환들이 이제 정신증, 이제 심한 정신질환.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뭐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신질환 그러면은 여기 정신증이 정신질환이고 정신증에 걸렸을 때만 정신과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이제 의학 상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정신 지금 질환은 이렇게 신경성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걸 전부 통괄해서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이외에도 우리가 섭식장애, 예를 들자면은 뭐 너무 많이 먹는 대식증, 아무것도 안 먹는 거식증,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형태의 수면장애, 뭐 시차 때문에 오는 거, 또 교대 근무 때문에 오는 어떤 수면의 불균형, 뭐 이런 수면장애, 가고 성기능장애, 뭐 성기능장애도 여러 가지 있고, 특히나 이제 일상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태 성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이거는 범죄하고도 관련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변태 성욕, 이런 성기능 장애, 또 성격 장애, 충동 장애, 그리고 이제 소아 청소년 장애. 소아 청소년 장애에서 특히 우리 이 피해자라든지 가해자를 대할 때에 눈여겨서 생각할 점이 지적 장애입니다. 정신지체,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당수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정신지체인 경우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을 뿐만 아니라, 또 가해자인 경우에도 지적인 상태가 떨어지면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이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특히 아동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물론 성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적인 수준이 어떤지 하는 거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정신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신지체에 해당되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면담도 하고 도와주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뭐 심신장애, 그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해서 뭐 죄도 감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까지도 있게 되죠. 뭐 이런 소아 청소년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설명해 주는 정신질환은 소위 말해서 기능성 정신질환, 뇌에는 MRI를 찍고 뇌 검사를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기본적인 거가 뇌에서 형성돼서 나오는 정신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일어나는 정신 기능에 감정, 생각, 행동, 기억, 판단력, 뭐 이런 또 수면 이런 전반적인 정신 기능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성 정신질환이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 뇌에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이 특히 정신 기능에 관여되는 부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뇌에 그 이상이 있는 부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반신불수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그때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기능성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현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기능성 정신질환이라 그럽니다. 기능성 정신질환의 제일 대표적인 게 퇴행성 변화지요. 소위 말해서 알츠하이머 타입의 디멘치아, 치매입니다. 뇌가 나이가 들어서 퇴행 변화가 와서 뇌세포가 죽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인지 기능의 장애,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치매라 그러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 뭐 예를 들자면은 소위 말해서 풍에는 막히는 풍, 뇌경색, 터지는 풍,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저 김천구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 지하철 참사죠.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그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예전에 고혈압을 앓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어느 신체적으로도 또 기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 후에 오는 정신 기능에 감정 조절 안 되고 충동 조절 안 되고 생각 조절이 안 되고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충동적으로 감정 폭발을 생겨서 그런 이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라 그러죠. 그다음에 뇌감염. 뭐 뇌감염으로 제일 대표적인 건 어릴 때 뇌염, 뇌막염 앓고 나면은 지능 떨어지고 뇌 기능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이런 뇌감염, 그리고 뇌 손상, 그리고 뇌종양, 그리고 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알코올과 여러 가지의 약물에 의한 정신질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 그러면은 이런 기능성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기질성 정신질환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어떤 피해자, 가해자, 어떤 서클로 이렇게 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럴 때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특히 피해자인 경우, 뭐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잘 관찰을 해서 정신질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다. 그럼 일단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부터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래 권하는 게 그 당사자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해자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이제 두드러진 게 이제 혹시 지적 장애, 정신 지체인 상태인지 아닌지 요거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뭐 그다음으로 피해자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말하자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제일 대표적이죠. 하고 우울, 불안, 뭐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거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 막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또 가해자인 경우에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 물론 가해자인 경우에도
지적 장애, 정신 지체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지 아니면은 지적 장애, 정신 지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편집증, 망상 장애, 어처증 의부증 같은 그런 망상 장애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또 드물게 조현증,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조울증 그런 상태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일단 특히 피해자가 우선이겠지만은 가해자도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런 정신질환에 노출이 돼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한 상담 가지고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요 가늠하는 요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환이라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진단 기준 자체가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일상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을 경하든지 심하든지 변화가 와서 일상사회 경제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래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됐다 하는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흥미가 감소됐다든지 체중이 5% 이상 빠졌다든지 오히려 너무 살이 찐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면 잠이 너무 많이 자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 귀찮아하고 처지고 모든 게 막 쭉쭉 늘어지는 거죠. 지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력감, 피로감, 에너지 상실을 느끼게 되고 가고 우울한 생각이죠. 가치가 없다.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나 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어떤 우울한 생각이죠.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결정도 혼란을 일어나고 또 제일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살 생각이죠. 이러한 진단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상 사회 경제 활동하는 데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적인 접근으로 바로 의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은 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나 하면은 우울증은 모든 사람한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치료가 거진 100% 가능한 병입니다. 치료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일상사회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히 우울증은 약물 치료, 우울증에 관련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요 최근에 약물 개발해서 약을 처방을 해서 치료를 했는 경우에 보면은 너무 극적으로 좋아져서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약물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자꾸 재발이 되죠. 그리고 우울증은 재발이 안 그래도 잘 되는 병인데 재발이 잘 돼서 일상생활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하면은 이걸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치함으로 해 가지고 자살로 해 가지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정신과 치료는 요 최근은 약물 치료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뇌를 상하게 한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정신과 약물은 뇌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양적인 어떤 변화를 정상화시켜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를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중독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평생 안 먹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를 하면은 좋아져 갖고 우울증 치료돼서 약을 끊게 됩니다. 물론 재발될 수는 있겠죠. 재발되면 다시 치료하면 되죠. 그리고 약보다도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또 지지해주고 상담해주면 된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약으로의 정상화, 그래서 치료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의지가 중요하다. 요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의지가 없죠. 의지로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고 약에 의존된다? 의존 절대 안 됩니다. 치료돼서 약 줄이면서 끊어 뿌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약에 의존되는 거 아닙니다. 또 감기약처럼 정상이 나면 안 먹어도 된다. 정상이 났더라도 정신과 약물은 조금 더 유지하면서 면담하면서 경과 봐가면서 약을 줄이면서 끊는 것을 많이 권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먹어서 좋아졌을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면담하면서 약을 단계적으로 끊는 거가 재발도 방지되고 병 증세가 지속되는 것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가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참 정신과 약물이 조금 다른 약물에 비해서 조금 오래 먹는데 위장 장애가 전혀 없다는 거가 굉장히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버리고 이 상태가 단순한 외상 후의 심리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냐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넘어갔느냐를 잘 가늠해서 정신질환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갔다 이래 판단이 되면은 물론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오늘 설명해 드린 거를 조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병으로 넘어갔다 생각이 되면은 바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는데요. 질문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저희들이 이해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폭력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정신질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학습도 통하지만 학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해서 정서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학교 거부라든지 아니면 행동상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도 등교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가해 학생으로 되죠. 그러니까 가정 폭력의 피해 동시에 학교에서 또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이재영 원장님 혹시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 이사장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뭐 여러 가지 막 찾게도 되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다른 나라의 회복적 정의 실천 영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반드시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 인포음드 어프로치 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 어떤 문제 행동 뒤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이제 요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인식은 했지만 이제 저도 좀 계속 고민이 생기는 게 이 회복적 정의 활동가들이 이 트라우마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가. 그래서 또 이런 분야를 오래 하셨고 또 피해자 지원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사람 문제 행동 뒤에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같이 그 어떤 정신의학적 접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그룹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문제 행동의 배경으로서 잘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예,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연히 한 몇 년 전에 이제 피해자 지원에 관련되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트라우마가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하고 연관이 된다. 막 이런 과정에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트라우마가 있고 충격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그게 바로 이꼬르 정신질환 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에 맞게끔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따로 있어야 되고 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고 그리고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거는 정신질환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리면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인 갈등 뭐 심리적인 갈등도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겠죠. 뭐 통달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전부 일관성 있게 뭐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거를 봐야 될 건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 이거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신의학 분야는 이건 질병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은 트라우마 받았다고 이꼬르 정신질환 반드시 된다 이제 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신질환 쪽하고는 조금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 책자를 여러 가지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 어떤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가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나고 또 그거를 접하는 그 개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경향이라든지 그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코핑 스킬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 하는 그런 거를 기술한 그런 또 책자를 제가 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쪽에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그래도 이 사실 심리학하고 정신의학하고는 전혀 별개 분야니까요. 예? 이제 의사고 이제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알기로 뭐 트라우마톨로지인가 뭐 하는 뭐 그런 명칭이 뭐 있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라우마 이꼬르 뭐 어떤 정신질환 요런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네, 어떤 감사합니다. 질문에 어떤 궁금한 게 뭐 답변이 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안전의 욕구가 강해도 약간의 트라우마라든지 자기 보호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어떤 약간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자기 보호라든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심리적인 어떤 생각, 느낌, 뭐 감정이 있다는 거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 스트레스라고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불안 반응으로 뭐 느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하고 관계없이. 근데 이제 트라우마가 되든지 어릴 때부터의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데피시트, 결핍이죠. 결핍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런 거가 전부 다가 스트레스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피해자라고 해갖고 충격으로만 해갖고 정서적인 문제만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순한 어떤 결핍 이런 것도 추후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럼 또 자기 보호라든지 예? 또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는 뭐 그런 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실제 여기 이 자리에 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그렇죠. 대부분 예. 상담, 지지, 네, 이 서클을 네, 담당하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그렇죠. 예, 함께 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가해자의 또 정신적인 문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 그렇죠. 예, 모임에서 네. 가해자의 트라우마나 정신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피해자 이제 를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런 정신질환까지 됐을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 갖고 이제 상담도 거의 끊을 단계쯤 돼 가지고 조심성 있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회복적 정의 개념의 어떤 서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정신과뿐만 아니라 심리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룹 PT지요, 말하자면요. 그룹 PT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개념으로 피해자들한테 우리 가해자도 한번 같이 우리 상담 같은 얘기를 한번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에, 서로 그런 어떤 마음을 이해함으로 해갖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100%가 거부예요. 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갈등을 느끼고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제가 특히나 그 교도소에 몇 차례 제가 상담하러 들어가 보니까 교도소에 왔는 그 가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질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정신질환자라고 해가지고 뭐 정신분열증 같은 뭐 이런 같은 심한 정신병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인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도 꽤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 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없던 거예요. 뭐 원래 그런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어떤 뭐 지능이 떨어졌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가해자라도 어떤 사건 후에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뭐 이래가지고 병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또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내가 경찰서 앞에서 삭발을 해야 되나? 내가 더 많이 아파야 가해자의 죄가 무거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증상이 있어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권유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네. 이제 위원장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예. 그리고 특히 그, 자살 언급을 했을 때 같이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 진단 기준 있죠. 2주 이상 몇 가지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거는 우울증 진단이고, 우울증은 그냥 단순히 충격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충격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뇌의 어떤 신경 생리 기능에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온 병적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약물로 도움을 안 받으면 계속 질질 끌으면서 일상사회 경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고, 그 아주 기본되는 그 표 있죠? 진단 분류. 요거를 좀 보여주고 한번 체크해 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 해당이 되고 2주 이상 지속된다 하는 걸 본인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병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단순한 상담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원들을 많이 매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이 매칭을 해갖고 여기저기 가도록 하면은 이게 자꾸 노출된다고 이래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 한두 군데만 딱 해서 완전히 비밀 보장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또 이런 환자 왔을 때는 이 환자만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또 부수적인 거, 이제 병원을 가는 그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도 안 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진단고를 좀 보여주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정신과 병원을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환자들을 시간 약속 따로 해갖고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편리를 봐주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되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어때, 네.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검사지를 권유했는데 미친 사람처럼 나올까 봐 하기 싫다고 하신 분 아니 계시답니다. 그 검사지 말고 네. 제가 아까 그 우울증 그 진단 쓴 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검사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돼. 이거 검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거 보고 그 몇 가지나 해당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러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요. 예? 네. 요거는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면서 병은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같이 가자.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네, 저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거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강의에서도 보면
치료가 필요하고 사실 처벌한다고 피해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저희 관계자들이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 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못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또 그 말을 했다가 굉장히 학교가 곤혹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상담이나 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거절을 대부분 하십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의식에 의해서 피해의식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치료를 요하든 아니면 외상 후 정상적인 반응 상태이든 굉장히 피해의식은 크고, 가해 측에서는 이게 학폭이야? 또는 뭐 학교에서 괜찮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장은 결국 학폭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고, 이 현장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인 경우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정신과 병원에 오는 거를 자발적으로 많이 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씹던 줬던 진단서 끊어서 제출해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단서 끊으러 오죠. 물론 이제 진단서 끊으러 와서 상당수의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런 설명하고 이렇게 해갖고 질병, 물론 이제 우울증이나 질병 상태로 넘어갔다 하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면은 경과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갖고 그다음부터 뭐 학교에서 뭐 학폭위에서 어떤 뭐 심사 과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본인 이제 치료 접근이 좀 수월하고 잘 되는데, 가해자인 경우는 뭐 드물죠, 오는 거가. 그래서 이제 피해자인 경우들인 경우에는 글쎄 우리 정신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적인 경우는 별로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여튼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예.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로 가라로 더 과장해 갖고 자기가 안 좋은 것처럼 해서 진단서를 받아로까지도 병원에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풀 배터리 그 사이코메트리 심리 검사를 해보라 그러죠. 이제 심리 검사를 풀 배터리로 다 뭐 한 15가지 정도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병적인 게 심하다 어떻다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는 뭐 대부분 병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중에 치료를 하자 그러면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치료는 거부하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병원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진단을 내리고 이래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거부적인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진단은 바로 못 끊으니까 몇 차례 약을 먹고 치료를 해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가를 봐서 우리가 정도를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신 이제 보호자한테는 좀 치료를 계속 하도록 이제 따로따로 면담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러면은 이제 반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이제 진단서 받기 위해서 오다 보면은 이제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피해자인 경우에 학교 폭력에서는 상당히 그 정신과에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많다고 그래 하는데, 이제 가해자인 경우는 상당히 적죠. 거진 않으는데, 가해자인 경우도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해자도 물론 가해자지만은 어떤 뭐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얘가 혹시 지금 현재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상으로 봤을 때에 정신질환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정신질환에 조금이라도 노출돼 있고 정신질환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보호자들한테 어떤 정신과적인 한번 상담을 좀 권하는 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고도 또 겹치는 것 같은데요. 가해 측도 정신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좀 있는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물어봤고요. 특히 가해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 가해 측은 재발 방지 목적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 그렇죠. 예. 차원에서 예. 정신적 안정을 위한 접근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정신질환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정신과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하는 거, 그게 어쩌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병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면서 뭐 필요하면은 상담하러 오라 그래갖고 상담도 같이 이제 겸할 수는 있지만은 뭐 저 간단한 얘기로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특히 우울증에 빠져갖고 우울하고 이런데 상담 계속 하더라도 이게 상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요. 예? 우울증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치료부터 하는 거죠. 치료하고 이제 뭐 상담을 겸하면서 하든지 그 의외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 질문도 하여튼 질환 개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은 일단은 치료부터 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뭐 재발 방지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일 기본이 된다고 그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의학적 접근으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담 지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상담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 상담하는데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희들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상담 부분하고 치료 부분은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상담 면담도 하면서 치료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지만은 요즘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의학의 대체적인 흐름이 약물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상담을 상당히 소홀히 한다 그럴까? 조금 적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사실 정신과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접근해서 하는 그 상담 치료하고 또 우리 보통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그런 피해자들을 대해 가지고 상담해 주는 그 접근 방법이 조금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물론 그것도 치료적이지만은 정신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돼 있고 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포괄적인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지를 위한 상담에는 어떨 경우는 부적절할 수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 경우에는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봐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데는 환자도 많이 보고 시간상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 또 정신의학적인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상담 아니십니까? 우리 보통 해주는 그런 분들의 상담을 계속 하는 게 좋고, 그럴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상담 기법이 중요한가, 요러는 경우는 저는 제 경험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런 피해의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리적인 어떤 결핍, 어떤 갈등이 어떤 부분인가.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많이 지지해 주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심리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곰곰이 우리 이제 심리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점을 많이 캐치하잖아요. 그런 쪽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고 이제 플러스 해갖고 그 성폭력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군가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파란 분필님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길어서 요약이 어려운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오늘 주제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떠오르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내일 그 아이를 어떻게 대화로 설득을 하고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있는데, 얘가 6학년 여학생인데, 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호소한 적은 없는데, 교우 관계는 뭐 어울리는 친구는 없고, 학교 등교를 잘 하지 않아서 지금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겨우 데리고 노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상담쌤이 우울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간이 검사였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 몇 개 수치에 해당하는 쪽이 많아서, 이제 병원 위센터에 지금 의뢰해놓고 첫 회기 상담은 부모님하고 하셨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등교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학교를 좀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말의 기술이라든지 방법이 좀 궁금해서 병원 진료와 이런 부분은 또 병행해 갈 예정이지만, 순간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 저는 이런 경우에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열이 막 뭐 39도 나고 막 몸살기도 심하고 뭐 몸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학교 쉬잖아요. 학교에서도 약 먹고 집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갖고 몸살기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더라도 너무 심해서 학교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쉬게 하는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약을 먹고 약 기운으로 조금 몸도 조금 괜찮고 이러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학교 가서 뭐 좀 앉아 있을 만하다 그러면 뭐 오락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막 우울하고 뭐 대인관계 하는 것도 기피하고 너무 심하고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서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분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학교 가고 싶은, 학생이니까 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거고,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감기 걸려가고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낫더라도 감기기가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귀찮아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같이 데리고 가고 이렇게 좀 보호해서 하듯이 어느 정도 우울증에서 좋아지 갖고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판단으로 여러 가지로 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고 이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학교 가볼까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고 가고 이제 요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안 그래도 이 친구가 9월 초부터 이제 9월, 10월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서 이게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엔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학교를 왔었는데 음.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집에 돌아갈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아마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더 이제 강화되었나 뭐 상담쌤하고 그런 의견은 하다가 이제 보호자 동의하에 이제 병원 쪽으로 위센터 쪽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당장 이제 뭐 오라 오라 하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스스로 의지를 보이도록 기다려 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의지를 스스로는 안 되고요. 네. 치료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의욕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우울 감정이 해소되고 이러면 이제 네.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때 이제 보호자들이 지지해 주면서 같이 가고 선생님도 지지해 주고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갈수록 좀 심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이 네. 학생이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자꾸 더 심해지지 절대 안 좋아져요. 네. 물론 우울증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9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그 네. 대신에 6개월, 9개월, 1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갖고 생활이 어떻겠어요? 음. 엉망진창이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울증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울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완전히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뭐 그거 하든지 간에 병원에 가서 진단 내리고 우울증이 맞고 그러면 치료를 하고 되게 이제 우울증 치료가 되면은 약을 제대로 잘 먹고 치료가 잘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3, 4주, 한 달,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면서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약 먹으면서 본인이 뭐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지지해 주면서 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지지해 주고 그래 해 주고 본인이 싫다 그러면은 그냥 좀 그럼 약 먹고 좀 지내보자. 그러면서 집에서 인제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아들여 주고 지지해 주면서 약 먹으면서 치료하면서 그래 지내도록 그래 도와주는 거가 제일 인제 기본이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어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예예.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하는데 가장 핵심 과제로 두고 있는 피해 회복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고 또 가해자를 만나고 할 때 이 피해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해 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외상 후 반응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공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순서 이용 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울증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보면 꼭 ADHD 때문에 학교 생활 본인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확실히 약을 복용하면 그 증상이 좀 완화되긴 하는데 약을 먹으면 아이가 좀 예민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이유로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는 걸 꺼리는 상황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또 좀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 ADHD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ADHD가 있으면은 우선 학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업이 안 되면은 성장 발달이 이게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교우 관계라든지 행동상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경과에 따라 틀리지만은 약을 한 번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길게 잡으면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ADHD, 주의 집중이라든지 행동상이 과다하게 나타나든지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약을 약하게 먹든지 높게 먹든지 간에 약을 먹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서, 항상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끔 하고, 하고 ADHD 있으면은 대인관계 하는데 교우 관계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장받으면 또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유지하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질병이 약을 먹어서 다 낫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특히나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ADHD에 대한 약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ADHD에 대한 약을 본인의 맞는지 어떤지 하고 용량도 좀 조절하면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담당 의사들의 이제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막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에 뭐 일에 맞추고 저래 맞추고 이 약 쓰고 용량 조절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해서 어쨌든지 조절하도록 하고, 플러스해서 요거는 이제 전문 그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될 문제지만은 추가로 참고로 해주면, ADHD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되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든지 다른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이 내재돼 있다든지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치료가 같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치료해야 되고, 환경적인 조절 필요한 거 있으면은 환경적인 조절,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거를 빨리 담임 선생님이나 가족이 발견해 갖고 같이 도와주면은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적절한 그런 치료 방법이나 약을 찾는 게 중요하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혹시 오늘 나누신 PPT 자료를 좀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다 네, 가지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바로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보여드리는 거 그거는 제가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만든 도표예요. 그리고 네, 요거는 제일 기본적인 초창기에 개념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진단 분류 체계라든지 지금 현재 그거 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더 변화가 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공유하는 건 얼마든지 공유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듣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냥 되지 공유할 건 없고, 단지 이제 공유한다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우울증 그 진단 뭐 몇 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가고, 그런 정도는 우리 보통 인터넷 가서 우울증 해갖고 우울증 진단 기준하면 그게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음, 공유하시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제가 설명해 드릴 그 제가 만든 도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용 그거 하는 그런 도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개념적으로 만든 도표라 하는 거를 참고를 하고 보시도록. 그래. 네. 이사님 아마 말씀하신 그 맥락 안에서 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제 기억으로는 저희 RJ 세미나 관련돼서 그 의학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특별히 저희가 이 회복적 정의 운동하는 과정에서 또 의학적 그 접근들을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조정을 하시거나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사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사장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만나면은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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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원장님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근지 이사장님, 네. 그 말씀하시죠. 전에 약속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협회 고문 하시기로 한 거 오늘 여기 공식적 자리에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그런 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뭐 모든 건 다 좋은데요. 다 좋고 한데 저는 매번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는 거가 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강의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처음 듣는 경우도 많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접할 때에 이 기본적인 이게 좀 어느 정도 잡혀야지 그룹으로 뭐 서클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거를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요, 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